반감기랑 같이 맞아떨어지는 또 하나의 시기가 있는데요. 사실 미국 대선이었어요. 반감기가 2012년, 16년, 20년, 24년도 있잖아요. 아이러니하게 같은 해에 미국 대선도 다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미국 대선의 시기는 경기들이 다 좋습니다. 경기 좋지 않으면 연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돈도 많이 풀고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게끔 만드는 여건들이 좀 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업노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제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 이제 서비스인 비트세이빙도 함께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반감기가 지났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2012년, 16년, 2020년 이렇게 반감기 때를 들여다보면 반감기 이후에 바로 가격이 이렇게 오르거나 하진 않았었거든요. 이제 거의 한 10% 정도 빠지기도 하고, 반감기 직후에는 보통 가격 빠지는 흐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흐름이 그렇게 막 이상한 흐름은 사실 아니다. 다만 이제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높았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반감기가 사실 선반영된 건 맞고, 그래서 이번에는 반감기 전에 정고점을 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또 됐잖아요. 그리고 실제 거래가 또 시작이 됐는데, 그런 또 호재가 있는데 왜 또 가격이 안 오르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되게 좋은 호재는 맞는데, 단기적으로 사실 그게 나타나려면 실제 어마어마한 유입이 거래 상장된 이후에 바로 나타나거나 하면은 됐을 텐데, 초기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거래량이 좀 올라오고 유입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이렇게 소강 상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반감기 패턴은 과거 세 차례의 반감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는 반감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았나. 어떻게 바뀌었냐면, 과거의 반감기는 호재로만 본 건 아니거든요. 그 반감기로 인해서 오히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그 채굴자들이 이제 수익이 줄어드니까 이탈을 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약해지고,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고, 또는 채굴자들의 이제 수익이 줄어드니까 채굴되는 것들을 계속 매도를 하면 오히려 이제 매도 압박 때문에 떨어지고,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번 반감기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가 사실 없죠. 반감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무너진다, 이런 우려는 크게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반감기는 공급만 줄어드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호재로 인식을 하는, 여기 인식이 좀 바뀐 것 같고요. 또 과거와 다르다면 반감기 뒤 1년 또는 18개월 정도 뒤에 굉장히 불장 고점이 왔었던 그 흐름에서 좀 많이 선반영이 됐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패턴화가 좀 되다 보니까 사람들 학습 효과도 사실 있고, 그래서 올해는 ETF 승인, 또 반감기 이런 것 때문에 선반영된 좀 효과도 좀 있다. 이 두 가지가 좀 다른 패턴인 것 같고요. 반감기 자체가 가지는 공급에 대한 어떤 제약, 이 부분들은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장기적인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이번 조정은 오래 갈까요? 저는 그렇게 길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상승장 내에 비트코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장 전환이 됐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여러 가지 외부 환경들이. 상승장인 상태에서 한 20% 정도 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의 과거의 가격 흐름들을 조금 들여다보면 상승장인 내에서는 보통 이렇게 30% 정도 하락이 보통 됐었고, 과거에는요. 단기적으로는 그게 보통 한 달, 길면 한 2달 정도 유지가 되고요. 바로 다시 반등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상승장 내에 있다고 보는 거고요. 과거보다는 단기 하락폭이 좀 줄어들 수는 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도 커졌고 기관 자금들도 많이 좀 유입이 되었으니까 단기 고점 대비해서는 한 25%, 많아봐야 30% 정도 하락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달, 2달 정도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지난 반감기에도 왔던 불장이 이번에도 올까요? 그럼요. 네. 왜냐면 상승장이 계속 이제 유지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여건들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통화 정책도 좀 중요하고요. 지금 반감기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반감기랑 같이 맞아떨어지는 또 하나의 시기가 있는데요. 사실 미국 대선이었어요. 반감기가 2012년, 16년, 20년, 24년도 있잖아요. 아이러니하게 같은 해에 미국 대선도 다 있습니다. 12년, 16년, 20년, 24년. 왜 의미가 있냐면, 사실 반감기 때문에 올랐다라고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반감기 시기가 대선의 시기였고, 미국 대선의 시기는 보통 이제 경기들이 다 좋습니다. 왜냐면은 경기 좋지 않으면 연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풀고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게끔 만드는 여건들이 좀 되거든요. 과거 다 그랬었어요. 20년도 그리고 16년도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맞물려서 이제 시장에 좀 돈이 많이 공급이 되고,
그게 또 가격이 반영이 되고 그런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하반기에 예정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외부적인 환경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지금 조정 이후에 움츠렸다가 한번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3차 반감기는 저금리였고 현재 고금리를 유지 중인데 금리 차이가 상승폭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 절대적인 수치로 좀 비교하면 안 되는 게 그 당시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코로나 위기였고요. 그때는 급격히 금리를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제 낮췄던 거고요. 그리고 경제가 이제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시장에 유동성 공급하는 기대감이 계속 존재를 했었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금리가 5.5%긴 하지만 금리를 더 인상한다라는 기조보다는 또 하나의 또 상황만 생기면 이제 추가 인하를 하는데 몇 회를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 상황이. 결국은 이후에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기대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좀 우려가 있는 상태였으면 좀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때는 금리를 낮춘 상태에서 유지, 심지어는 그때 거의 제로금리 더 낮춰야 된다라는 적어도 많았었거든요. 뭐 지금도 같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가격 상승은 이게 뭐 이미 비트코인이 이제 질량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당연히 과거의 상승폭보다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이제 한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을 사실 예측을 하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긴 합니다만 이전 방송에서도 뭐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상승장 때 가격이 한 20만 불 정도가 좀 터치할 수 있는 수준이지 않나라고 계속 좀 동일한 뷰로 좀 보고 있고요. 가격이 막 2월달, 3월달에 4천, 5천 넘어서 1억으로 막 엄청 빨리 달려갈 때는 더 공격적인 가격 전망들이 많았다가 그때는 제가 전망이 그렇게 높진 않았었거든요. 이게 또 한동안 한 20% 조정받고 나니까 이제 20만 불 전망하는 게 되게 높아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한데요. 비슷한 뷰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20만 불을 바라보는 가격 근거들은 또 있기는 하지만 그건 또 뭐 이후에 또 질문도 있으면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현금 5천만 원이 있다면 비트코인에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을까요? 제 개인적인 투자 성향을 여쭤보시는 거니까 단기적인 가격 예측을 이제 사실 물어보니까 그런 전망들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 저는 장기 투자를 많이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도 그래서 적립식 투자이긴 한데요. 장기 투자를 다 권하는 거죠. 왜냐하면 단기적인 전망을 하긴 하지만 사실 틀릴 가능성도 있고요.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걸 전제로 좀 말씀드리면 5천만 원 정도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겠냐 지금 위치에서 저는 지금 위치가 단기 조정 위치 이고 이게 뭘 보면 또 참고할 수 있냐면 단기적인 시장의 어떤 과열은 단기 보유자의 SOPR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냐 이 의미거든요. 여기서 단기 보유자라고 하면 한 6개월 미만의 보유자입니다. SOPR 지표가 최근에 되게 과열까지만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하락하면서 단기 보유자들도 거의 지금 이제 본전 정도 되는 수준까지 빠졌어요. 이제 그래서 약간 과열이 식은 타이밍이다.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저는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금액은 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는 일시로 바로 그냥 구매할 것 같아요. 상승장 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적립식 투자로 3년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3년 정도 적립 투자할 수 있는 금액. 그러면은 뭐 하루에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적립 투자를 이렇게 해버린 구조고요. 그 일시 구매 한 30% 정도의 금액은 목표 수익률을 이번 상승장 내에서 회수를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표 수익률 한 30%에서 50% 정도 잡고 그 수익률 되면 바로 이렇게 매도를 하는 액션으로 가고 이 3년 정도의 적립식 투자를 하는 요 금액은 목표 수익률을 이제 200% 정도로 잡아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구매를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할 것 같네요. 대표님,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홍콩 ETF 승인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홍콩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딱 생각하면 글로벌 금융 허브이기도 하지만 중국 자본 이렇게 약간 이제 연결이 좀 되잖아요. 중국 자본과 비트코인의 어떤 수요는 과거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17년도에 중국에 있는 거래소의 글로벌 거래량이 한 90%를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사실 2017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 20배 정도 올랐잖아요. 한 해 동안만. 그것도 들여다보면 중국에서의 수요가 꽤 많은 영향을 미치긴 했었어요. 그런 걸 볼 때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비트코인 엄청난 수요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시장의 기대감이 좀 있고요. 또 미국에서 우리가 ETF를 1월 달에 승인을 했잖아요. 현물 ETF를. 그리고 나서 사실 흥행
흥행을 했거든요. 3, 4개월 정도 되는 기간에 전체 운용 금액이 한 52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금 ETF가 20년 정도 모았던 운용 자산의 절반을 사실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홍콩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이제 어떤 본토의 자금이 넘어올 수 있다면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겠네,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는 가장 큰 이제 두 가지 축이, 하나는 공급과 수요인데, 공급은 이미 반감기라는 확정된 스케줄이 있으니까 얘는 이제 어떤 픽스되어 있는 스케줄이고요. 수요 쪽에서 이제 어떤 수요가 더 만들어질 것이냐에서 적어도 2024년만큼은 ETF가 정말 이 시장을 주도하는 하나의 가장 큰 수요이기 때문에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네. 중국 본토에서 홍콩 ETF에 직접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말이 있던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승인이 되고 나서 거래가 시작하기 전까지도 중국 본토 자금이 이 ETF를 구매할 수 있도록 될지 말지 여부에서 되게 불투명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현재는 중국 본토 자금이 이제 이 비트코인 ETF를 구매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좀 빠진 거죠. 홍콩 ETF 거래 승인이 돼서 거래가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비트코인 가격 영향 좀 덜 미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고요. 변수죠, 사실은. 중국 본토 자금이 홍콩에 있는 이제 주식을 살 수는 있어요. 이제 스타커넥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규모가 좀 정해져 있어요. 연간 700억 홍콩 달러 정도? 연간 700억 달러 정도가 중국 본토에서 홍콩에 있는 주식 ETF를 구매할 수 있는 크기거든요. 이제 최근 몇 년을 보면 700억 달러만큼 다 구매가 되진 않고 450억에서 500억 달러? 요 원저리로 계속 구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전망을 하기를, 만약에 중국 본토에서 비트코인 ETF를 구매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된다면 한 250억 달러 정도, 나머지 금액 캡 있잖아요. 최대 그 정도 규모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한 전망이 사실 존재했었죠. 그래서 시장에서 그럼 중국 본토장 만약에 허용이 되면 최대 이 정도 금액이 될 것이다. 250억 달러면 규모 꽤 커요. 왜냐하면 미국 ETF를 그래도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미국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체 운용 금액이 한 520억 달러 정도라고 했는데요. 11개 운용사가. 근데 그중에 상당수는 이제 GBTC라고 하는 이제 이미 갖고 있던 물량이 있었고요. 순유입, 그러니까 1월부터 해서 4월까지 순유입된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120억 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의 2배 정도가 되잖아요. 작지 않은 규모이긴 하죠.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게 지금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김이 좀 빠진 상태고, 실제로 이제 상장이 됐는데 중국 본토 자금이 빼고 이제 수요를 보다 보니까 그 규모가 지금 크지는 않아요. 대표님,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중국 본토 자금도 허용하면서 들어오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사실 높다고 봐요. 향후에 이제 추가되는 소식이 전해지거나 하면 그것도 굉장히 이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중국에선 지금 대체 자산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나 이런 수요들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홍콩 ETF가 좀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 본토 자금도 그리 멀지 않아서 일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가상자산에 호의적인가요? 아니죠. 중국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가상자산,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있어서 이제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였죠. 중국 사람들은 되게 좋아했었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본이 통제된 이제 하나의 국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자본과 자산을 해외로 보내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 거고요. 특히 자산가들은 그런 자산가들은 비트코인을 너무 좋죠. 그래서 2017년도나 그 전 시기 때 보면 중국의 거래량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국가 입장에서는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통제하는 게 너무 중요한,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2014년도도 그랬고 17년도도 그랬고 한 번씩 광풍이 불 때마다 채굴 금지, 거래소 금지, 중국인들 암호화폐 거래 금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를 계속 때리면서 좀 오버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가 이제 승인된다라고 했을 때 두 쪽의 양면이 좀 다르니까 의아했던 사람도 많이 있긴 했었죠. 근데 양쪽을 다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토에서는 어느 정도 규제와 누르는 거고요. 홍콩이라는 하나의 중국에서의 약간 역의 공간 같은 이 공간에서는 어느 정도 열어주면서 글로벌 자금을 유입하는 도구로도 쓰고, 또 이제 중국의 특정 기득권들이 또 홍콩을 통해서 또 자본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쓰지 않을까요? 대표님, 각 나라들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캐나다, 독일, 호주 이런 국가들은 비트코인 ETF가 지금 승인이 되어 있고요. 근데 확실히 이제 뭐 미국 정도의 그 언저리 가는 파급 효과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여지긴 합니다. 뭐 홍콩도 그런 쪽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 ETF가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펀드들이나 부펀드 포함해서 다양한 펀드 포트폴리오에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이제 편입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마련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로 계산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비트코인을 그 포트폴리오에 뭐 3%든 5%든 편입을 하면 성과가 좋아져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당연히 비트코인 성장률이 좋았던 거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비트코인은 이제 우리 상관계수가 되게 낮은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포트폴리오에 상관계수가 낮은 자산을 넣으면 포트폴리오가 되게 강해진다라는 이제 이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계속 이제 넣으려고 한 노력들은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근데 만약에 자국에 비트코인 ETF 상품이 없으면 그 수요는 다 해외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개별 국가 입장에서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당연히 자본시장의 중심이 미국이나 홍콩이나 이쪽부터 열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는 거고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응용된 상품이 좀 나오겠죠. 뭐 레버리지 상품도 나올 것이고요. 비트코인 ETF 섞인 것도 나올 것이고요. 실제 채굴주나 이런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 ETF를 또 섞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점점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좋은 현상일까요? 좋죠. 일단 결론은 좋죠. 그 비트코인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그런 목적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산가들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은 있지만 모든 자산가들이 그렇게 또 하진 않잖아요. 나는 뭐 범법 안 저지르고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정말 이거에 투자 수단으로 쓰려고 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제도화가 된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 대다수죠. 대다수의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채널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 자체 고유하게 가지고 있던 그 특징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특징 때문에 그런 용도로 또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쓰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되고 비트코인이 금융상품화가 된다고 해서 모두가 그걸 다 이용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걸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는 좀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을 좀 공부하다 보면 와, 비트코인을 직접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개인 지갑에 소유하는 게 이런 장점이 있네. 좀 불편하지만 그런 또 인식이 생기면 또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오히려 더 건전해지는 것 같아요. 제도가 안 돼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용도로만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좋은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대표님, 비트코인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걸까요? 비트코인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전 이 가치를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재화들을 생각을 해보면 재화의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더 많아져요. 돈이 되니까 더 많은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부동산도 비슷하잖아요. 부동산이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부동산을 더 공급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사업자면 사업자대로 정부면 정부대로 인허가를 해주고 또 공급이 늘어나면 또 가격이 다시 다운되고 그 공급이 너무 컨트롤 없이 과하게 많아져 버리면 완전 가격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잖아요. 회사의 주식도 비슷해요. 수요가 많아서 올라가면 회사는 이 가치가 생기다 보니까 주식을 더 발행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는데 이런 이제 메커니즘에서 비트코인은 완벽하게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공급은 완전히 이제 명확하게 픽스돼 있다, 제약이 돼 있다.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한 원리 같은데 그런 재화를 생각해 보시면 잘 없을걸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어떤 걸 보면 비트코인에서 단순히 이제 발행량이 제한돼 있다라고 보면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비트코인에는 난이도 조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난이도 조정은 수요가 많아서 채굴자들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이제 채굴을 하려고 더 많은 채굴자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메커니즘에서는 이제 2주 단위로 난이도를 조정을 해요. 채굴자가 많이 들어오면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요.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더 채굴하기 힘들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반감기 지났으니까 한 블럭에 3.25개, 하루에 450개 비트코인이 공급이 되잖아요. 딱 공급량을 맞춰서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안 돼서 채굴자들이 이탈을 해요. 여기 돈이 안 되네. 이탈을 하면 다시 난이도가 낮아져요.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채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요런 이제 그 메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의 제약도 이제 생길 수 있고요. 금 같은 걸 예를 들어보면 금 가격이 올라. 금 가격이 오르니까 금을 서로 채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채굴을 할 수도 있고 엄청난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그럼 더 많은 금이 채굴이 될 수 있겠죠. 국가가 통제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우리가 자산을 담는 거를 하나의 그릇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돈을 담는 거예요. 어떤 그릇에 채권이라는 그릇에 담을 수도 있고요. 주식이라는 그릇에 담을 수도 있고 부동산에 담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자산들은 이 그릇에 구멍이 나 있다고 보면 돼요. 계속 얘네 통화를 더 발행하면 희석이 될 수도 있고요. 가장 구멍이 크게 나 있는 이제 그릇이 피앗머니예요. 신용화폐. 피앗머니는 달러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연간 한 7에서 8%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그 정도 계속 구멍으로 샌다고 보면 되거든요. 금은 그게 2%고요. 2%만큼이 새롭게 생산되니까.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어떤 그릇인데 구멍이 전혀 안 나 있는 그릇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산이 있으면 구멍이 나 있는 그릇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나지 않는 그릇에 넣어야 되고 그게 비트코인이고 그게 가치 저장의 수단이고 가치를 담는 그릇이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약간 난이도 조정과 같은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공급이 명확히 제약적이다. 근데 그런 자산이 잘 생각해보면 없다, 이 세상에. 그래서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코인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기능은 뭔가요? 제가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 가치 저장이 되니까 사람들이 저축 용도라든지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 이 자산을 사는 거예요. 투자 수요인 거죠. 근데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는 여기 나오는 두 번째처럼 네트워크에서의 가치예요. 이게 뭐냐면 지정학적인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은 유틸리티죠. 그 유틸리티는 이 네트워크로서의 가치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결국은 자산을 내가 피어투피어로 누군가한테 보낼 때 전 세계 어디서나 24시간 동안 누구한테나 검열 없이 이 자산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게 대표적인 수요가 어떤 케이스냐면 2022년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전쟁 상황이 보통 생기면 금융망들이 많이 동결이 되고 기존의 금융 서비스들을 이용을 잘 못하죠. 내 자산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근데 피난을 가야 되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제 자료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람들 폴란드로 넘어갈 때 이 자기 자산을 ATM이나 금융기관을 찾아서 못 가니까 비트코인에 담아서 비트코인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국경을 넘어요. 이제 비트코인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거래가 되니까요. 그 나라 돈으로 바꿔요. 그럼 자산 이전시킬 수 있잖아요. 또는 평소에 이 비트코인을 이제 개인 지갑에 담아서 보관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쓰이는 거잖아요. 이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검열 저항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검열 저항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검열이 되지 않는 내가 어떤 것을 보내거나 이동을 시킬 때 누구도 이것을 검열할 수 없다. 뭐 동결시키거나 막을 수 없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런 개념이 가장 잘 맞는 개념이고 이게 사실 유틸리티인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비트코인이 이제 탈중앙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을 어떤 식으로 보관해야 좋을까요? 그죠.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거래소에 뒀다면 거래소도 하나의 이제 국가기관의 감독을 받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본다면 똑같이 이 거래소 이용 잘 안 되겠죠. 출금하려면 안 되고 그런 케이스가 이제 개인 지갑에 보관했을 때만. 그래서 우리가 자주적인 자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또 가치 중립적인 자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내가 이 자산을 직접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전쟁이나 이 극단적인 상황,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과거 뭐 3, 40년 다 살아왔는데 전쟁을 그렇게 고민하면서 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국제적인 정세를 보니 남일 같지는 않은 것 같다. 또 눈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가지 고려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개인 지갑에 보관해야 될 이유도 있지만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해킹이라는 것에 또 생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가장 첫 번째 해킹이 2014년도에 마운트콕스가 첫 번째 일어난 거래소 해킹이었거든요. 그때 마운트콕스라는 거래소가 2010년에 생겼는데 2014년도에 글로벌 전체 거래량의 70%가 마운트콕스라고 하는 거래소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게 해킹이 됐어요. 2014년도에. 이게 85만 개의 비트코인이거든요. 생각해보면 내가 마운트콕스 거래소에 내 자산을 맡겨놓고 있었으면 거래소가 관리를 잘못한 거죠. 비밀키, 개인키를 관리를 잘못해서 해킹을 당하게 되면 고스란히 개인한테 피해가 오니까 마운트콕스 사건뿐만이 아니라 근래에는 2022년도에 FTX 거래소도 있잖아요. 이건 해킹은 아니죠. 근데 거래소가 고객의 자금을 유용 또는 잘못 운영을 한 거죠. 그래서 파산이 된 거죠. 그것도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맡겨둔
모든 내 자산 없어진 거니까 비슷한 효과인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가장 첫 번째 해킹이 2017년도에 뭐 야피존 거래소 같은 경우 거기도 3,800개 정도 비트가 해킹 당했거든요. 그 당시 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가격으로는 3,800억이네요. 어쨌건 이제 거래소는 이런 리스크는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거래소가 잘못 관리를 해서 해킹이 당하면 나한테까지 피해를 올 수 있는, 거래소도 은행은 아니기 때문에 뭐 예금자 보호나 이렇게 보상을 해주지도 않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들이 해킹을 당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고객한테 피해를 전가시키진 않았어요. 그게 더 큰 손해라고 본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이제 고객을 보상하고 끝났는데요. 그런 우려, 아까와 같은 지정학적인 뭐 전쟁 상황 같은 개인 지갑을 보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런 질문들이 실제로 많긴 했었거든요. 근데 소액이면 개인이 직접 관리하다가 분실할 수 있는 여지는 있잖아요. 본인의 이 비밀키를 이제 잃어버린다든지, 우리가 뭐 니모닉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24개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비밀번호랑 똑같은 건데 그걸 분실한다든지 그러면 특정 서비스 주체가 없기 때문에 비밀번호 찾기 기능 이런 거 없거든요. 우리 거래소 비밀번호 잃어버리면 찾기 누려서 하면 서비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나의 실수, 나의 이걸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이제 익숙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그 자산 잃어버릴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 찬찬히 학습해 가면서 금액이 자기 자산이 좀 커진다면 그때 개인 지갑을 옮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너무 소액일 때는 옮길 수수료도 많이 들고 그럴 필요가 있나? 근데 이런 개념은 이해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개인 자산 규모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위험 대비도 하고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정말 그거는 케바케인데요. 자산 운용사들 있잖아요. 그런 리서치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제 펀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뭐 3%, 5%, 10% 편입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그 펀드의 한 5% 정도를 편입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데이터 나온 것도 있고요. 그러면은 기관도 여러 가지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자산의 그 정도 포트폴리오 두는 게 전체 포트폴리오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니 개인도 그걸 참고해서 최소한 저 정도는 나도 확보를 해두는 게 이게 보험의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자산도 이제 보통 포트폴리오 나눠져 있잖아요. 부동산 자산도 있고 주식 자산도 있고 현금도 있고 5%, 최소 5%. 근데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나 스터디가 좀 더 들어가다 보면 비트코인을 더 많이 보유를 해야 될 이유들이 스스로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자산을 찾기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비트코인을 보유합니다만 일반인들은 못해도 5% 정도는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비트코인 입문의 높은 허들이 큰 변동성인 것 같은데 이 허들을 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가장 좋았던 방법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냥 제가 한 7, 8년 정도 이쪽 산업에서 투자하고 비즈니스 하면서 이 방법이 제일 좋다. 이론적으로야 그냥 가장 바닥일 때 사가지고 굳건히 갖고 있어서 몇 년째 딱 팔면 가장 나이스한 수익률이 나오지만 이론적으로 이게 실천이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의 자산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길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가격이 20%, 30% 조정받을 때마다 엄청나게 스스로 챌린지를 해야 돼요.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지금 이미 뭐 비트코인 ETF 승인이 돼서 비트코인의 신뢰도는 4년, 뭐 7년, 8년 전, 10년 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 올라갔거든요. 비트코인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없어요. 있으면 그 사람 좀 이상하게 쳐다보고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약간 1억 500, 1000 대비해서 지금 뭐 8,000, 8,500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이제 다시 비트코인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안 좋은 뉴스 쏟아지고 계속 봐야 되잖아요. 뭐 갑자기 마운트 콕스 물량 쏟아진다 그러고 이런 거 다 이겨내야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적립 투자가 제일 좋고, 적립식 투자는 그냥 단순히 멘탈로서 좋다 이것도 첫 번째 가치로 존재하지만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직접 해보면 수익률이 좋아요. 2016년도부터 언제 시작을 하더라도요, 적립식 투자를 하면 첫 해는 수익이 좀 날 수도 있고 많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계속 하락할 땐 7, 80% 정도 하락을 하니까. 근데 적립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을 2년 또는 3년 정도만 꾸준히 하게 되면 어떤 시기에 스타트를 하더라도 다 수익률 전환하는데 그 수익률의 크기가 여기 보시면 3년
되면 226%, 450%, 100%, 328%, 그렇지 않은 이게 다 3배, 4배씩의 수익률이거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면 이 적립식으로 비트코인 샀을 때 3배의 수익을 도달하는 기간, 그러니까 200%죠. 16개월, 13개월, 10개월, 뭐 때로는 5개월 만에 도달하기도 하고요. 아주 길면 34개월이 있고요. 우리가 뭐 적금을 꾸준히 한다 할 때 2년, 3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창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되게 힘든 게 아니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적립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샀어요. 그리고 내일 살려고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30% 빠져 있네요. 그럼 내일 구매할 때 기분이 좋으실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30% 빠진 만큼 더 구매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20% 빠져요. 그러면 더 많이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단기적으로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되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어제 산 게 오늘 올라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되게 행복하게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좋은 자산을 골라서 장기 투자해야 되는 아주 큰 전제가 있는데요. 그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방법론 중에서 적립식 투자로 해야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죠. 아니면 그냥 한 번에 사두고 업비트 앱 지우고 더 이상 안 쳐다보고 그냥 5년 뒤에 다시 열어보고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을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냐, 좋은 자산을 고르고 나서 적립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좋은 자산이거든요. 여기서 좋은 자산이라는 개념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 그러니까 적어도 구매력을 계속 유지 또는 상승시킨 자산이어야 되고, 그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이제 디지털 자산 중에서는 그나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인 것 같아요. 다른 알트코인들은 이제 메커니즘 자체가 장기적으로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게 많이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자산들은 이제 적립 투자를 잘못하게 되면 그냥 쫙 가루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립토 시장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고 최근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크립토 시장, 코인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찾는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시장이 되게 초기 시장이잖아요. 업계로 초기 시장. 그래서 혹자는 이 시장을 이제 블록체인은 인터넷 산업 초기 정도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초기다 보니까 기회들도 많고 가능성도 무궁무진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투자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미 블루칩이라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엄청난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0배, 100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크립토 또 코인을 찾아서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찾게 되는 거죠. 새로운 트렌드를.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알트코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유튜브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도저히 공부해도 끝이 없다. 공부하고 있으면 새로운 게 튀어나오고 하고 있으면 새로운 게 튀어나오고 뭐 계속 공부해야 된다. 그게 이제 계속 새로운 트렌드를 조금 올라오면 발견하고 찾고 전파하고 학습하고 그런 흐름에서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최근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약간 과거보다 약 흘러온 것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2013년, 14년 요때는요. 토큰이라는 게 거의 없었고요. 비트코인 비슷한 형태로 메인넷들이 여러 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2017년도 정도 되면 이더리움이 이제 이미 시장에 등장을 해서 이더리움이라는 거에서 ICO라고 한 트렌드가 생겼어요. ICO가 이제 자금 조달을 하는 건데요. 주식의 IPO와 비슷한 토큰 자금 조달을 ICO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자금 조달의 수단, 어떤 미래의 자금 조달 방법.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을 하고 ICO로 자금을 조달을 하고 쉽게 조달하니까 비즈니스를 빨리 펼칠 수 있죠. 여러 가지 장점, 단점들이 얘기 나오면서 그때는 정말 ICO들이 또 규제도 아직은 정립되기 전이다 보니까 ICO 트렌드가 있었죠. 그리고 팍 왔다가 훅 빠졌죠. 그리고 2020년도 넘어오면 탈중앙화 금융이라 그래서 디파이라고 해서 그때 솔라나하고 이런 프로젝트 좀 이끌었는데요. 디파이 썸머로부터 해서 디파이 프로젝트,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들이 엄청 쏟아져 나왔고요. 2021년도에는 이제 NFT 트렌드가 와서 코로나와 맞춰서 이제 메타버스와 NFT가 묶이면서 NFT 트렌드가 엄청 많이 나왔죠. 어떤 블록체인에서 보통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NFT를 발행을 많이 했던 플랫폼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클레이튼 같은 게 있었죠. 그리고 아까 디파이를 또 많이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루나, 테라 같은 게 있었죠. 뭐 다들 지금 이제 그런 트렌드 가면서 훅 빠졌죠. 2024년은 비트코인 ETF나 이런 흐름도 좀 있었고요. 비트코인 이 자체도 중요한데 비트코인 위에서 올라오는, 비트코인 위에서 NFT가 발행되고 비트코인 위에서 토큰이 발행되고
비트코인 위에 여러 가지 레이어 2라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올라오고, 과거에는 그걸 이제 이더리움과 같은 프로젝트 위에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비트코인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트렌드가 비트코인이고요. 비트코인 위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자본이 많이 몰리기도 하고요.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다른 메인넷이나 다른 블록체인 위에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은 찬물이 찬밥이긴 하죠. 대표님, 요즘 비트코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비트코인은 보통 과거에 우리가 전송 수단으로만 썼잖아요. 보내고 받고,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장부 기록하고, 그리고 어떤 그 위에 서비스를 올리는 거는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을 활용해서 이제 올리고,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어떤 목적성이 좀 모양이 분류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개발자들은 비트코인 재미없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괜찮은 개발자들은 이더리움으로 다 몰려가고 이더리움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되게 많이 나간 흐름이었는데요. 이제 현재는 그게 이제 비트코인 위에서 NFT를 발행을 하고요. 비트코인 위에서 토큰을 발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레이어 1이거든요. 비트코인 위에서 레이어 2라는 게 또 나오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전송을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하기에는 되게 적합하기 힘든 모델이죠. 블록 생성 시간이 10분 정도 되고 전송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수수료도 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비트코인으로 뭐 커피를 사 먹거나 예를 들어서 작은 금액 몇천 원, 뭐 이렇게 몇백 원 결제하려고 할 때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쓰면은 수수료가 뭐 몇만 원씩 나오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되게 소액을 거의 수수료가 들지 않고 빠르게 보내고 받고 할 수 있는 형태의 비트코인 위에서 올라오는 거죠. 이제 마치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이에요. 원리는 우리가 은행 간에 이게 돈을 주고 받잖아요. 근데 A 은행 쓰고 B 은행 쓰시는 거잖아요. 저한테 1,000원 이체할 수도 있고 뭐 3만 원 이체할 수도 있고, 제가 다시 500원 이체할 수도 있고 1,000원 이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체할 때마다 은행들이 현금을 이렇게 계속 직접 보내고 받지 않잖아요. 마지막에 한 번에 정산하겠죠. 치고받고 장부에만 기록해두고.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개념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소액을 보낼 때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기록할 필요가 없지 않냐. 두 개의 이제 허브를 내놓고 계속 이제 장부만 기록을 하고 실제 돈의 이동은 한 번에 다 정산을 한 번에 기록하자. 그러면은 수수료도 적게 들고 그런 이제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비트코인 위에서 일어나는 거고. 엘살바도르는 국가 들어보셨죠? 엘살바도르가 이제 2021년도에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했잖아요. 법정화폐 도입하면서 각각의 상점들이나 이제 소매처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비트코인 지갑이 다 라이트닝 기술을 쓴 지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QR코드 찍으면 바로 전송이 되고 바로 받을 수 있고, 그게 없으면 비트코인으로 실생활이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쓰면서 이제 어답션과 저변을 넓히는, 생각해보면 대다수는 또 잘 안 될 거예요. 안 되는데 그런 시도를 하면서 이 시장에 비트코인의 어떤 기술 쪽에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고 자본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서 그중에 또 일부가 이제 좀 되고 의미 있는 진도 나가고. 최근에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은 스테이킹이 안 돼요. 스테이킹 이자가 없어요.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한다는 얘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검증자로 참여한다는 얘기고, 검증자로 참여를 하면 보상을 주죠, 네트워크가. 이더리움은 연 한 6% 7% 보상을 주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이제 스테이킹을 하면 보상을 받는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채굴자들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에서 뭐 바빌론 같은 프로젝트들은 뭐냐면 비트코인을 스테이킹을 받아서 비트코인 이자를 주는 이런 형태의 모델을 또 만들어서 시도한 데가 있고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알트코인도 비트코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많이 사용하게 하는 거는 뭐 이더리움도 사실은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어떤 프로덕트에 활용하냐에 따라서, 뭐 게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알트코인을 적용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쓸 수 있고요. 뭐 최근에 뭐 텔레그램 메신저에 또 토큰을 붙여서 또 지갑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메신저 유저들이 한 번에 또 많이 쓰게끔 하니까, 그래서 사용성 관점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쓰게끔 하는 것들은 알트코인이 사실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갖게 하거나 보유하게 하거나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주는 가치를 이 알트코인은 못 주는 가치들이 있는 거죠. 대표님, 이더리움 ETF 승인이 향후 알트코인 시장 전반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홍콩에서 이더리움 ETF 승인된 게 되게 중요한,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되게 호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비록 지금 초기에는 유입이 많이 되고 있진 않지만 그 과거에 보면 비트코인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상승이 와야 그 시점에 조금 지나서와 거의 동시간대 알트코인들도 같이 많이 올라오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뭐 ETF를 통한 수요 때문에 오르던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상승하든지 하면 이더리움 만약에 빠르게 상승을 하면요, 알트코인의 훈풍이 올 가능성은 되게 높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저는. 투자에 있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아까 비트코인을 구멍이 없는 그릇에 비유를 했는데 알트코인은 그 구멍이 엄청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빠르게 유틸리티적인 가치를 만들 수는 있는데 그 알트코인은 여러 가지 뭐 도덕적인 부분도 좀 존재를 하고요. 크립토 시장이 제도화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규제와 제약을 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발행자 또는 발행하는 재단의 도덕성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해도 큰 처벌 안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알트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이거를 올해 말까지 100만 개만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200만 개를 공급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나요? 아닐 거거든요. 거래소 상장 폐지나 약속과 다르면 할 수는 있긴 하지만 또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백서를 수정한다든지. 그래서 알트코인은 여기 보면 뭐 이거 뉴스 하나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그러니까 유통량을 사실 많이 컨트롤을 조작이라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뭐 사업 계획상 바꾸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구멍들 많이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장기 투자를 하면 되고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계속 구매력 유지하고 구멍이 없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진짜 서비스가 좋아 보여도 생각보다 구멍이 되게 많은 거죠. 갑자기 창업자가 발행자가 시장에 공급하고 재단이 또 공급하고 갑자기 도덕성이 여서 공급하고 계획과 다르게 그러면 와 서비스 진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토큰 가격이 훅 빠지는 거죠. 그런 것들 충분히 이게 생길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법이나 규제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쉽게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코인은 그 정도조차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알트코인에는 그게 항상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해요. 투자 사이드에선.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두 개를 바라볼 때 다른 쪽을 가져야 되고 되게 많이 실패한 케이스들을 좀 보면 그 알트코인을 너무 좋아하게 된 거죠.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 정도 유저에 이 정도 팀에 이 정도 프로트면 최고다. 라고 자기는 이거 그냥 자녀한테 물려줄 거다. 이렇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위험할 수 있다. 장기로 너무 보유하게 되면. 진짜 투자하고 싶다면 진짜 알트코인은 뭐 좀 단기로 접근하고 단기로 믿어 온다든지 그런 조건이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비트코인이 1억도 넘었다가 한 또 20% 조정을 받고 하잖아요. 비트코인은 특히 개인들은 비트코인을 반드시 되게 보유를 해야 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되게 중요한 저축의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아가야 되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사이클에 그나마 1비트코인 정도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규모고 또 다음 사이클 넘어가면 다음에는 또 1비트코인을 모으기조차도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어쨌건 좋은 자산을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관점에서도 이런 자산을 꾸준히 잘 투자하는 방법을 좀 활용해서 좀 성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